네, 저는 특허법인 다음에 박영롱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작년에도 제가 이제 직무역량 강화 과정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 한 번 더 하게 됐고요. 네. 작년에 할 때는 이제 주로 2021년부터 2023년 개정법을 같이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그 자료가 그대로 들어있기는 해요. 하는데 오늘은 올해 개정법, 올해 3월 15일, 그 다음에 5월 1일 시행 개정법만 주로 다루면서 그 대신 좀 깊게 다루겠습니다. 깊게 다룬다는 얘기는 뭐 깊이가 깊어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주변을 좀 건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수험생들도 가르치긴 하는데 수험생들한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냥 조문 이거 개정됐으니까 이거 들어, 이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얘기를 같이 건드려주면 이해와 암기가 좀 수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정법이지만 관련 주제까지 좀 건드려 보면서 좀 개정법 자체만 좀 심도 있게 보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근데 그거를 네, 제가 직접 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반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몰라서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제가. 네. 자료가 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27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자료는 그 이전 개정법 자료입니다. 뭐 조문 구조하고. 네, 27페이지. 교재가 다르셔서요. 잠시만요. 이 책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5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 책 참 가끔씩만 조문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 말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진 않아요. 페이지, 이거 몇 페이지, 10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제가 오늘 할 강의 자체는. 안 되는데, 좀, 왜 그런지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상표 조사하시면서 이제 3월 15일 개정법은 아마 거의 관련이 없으실 겁니다. 사실상. 업무하시면서. 보시면은 뭐, 심판 청구 보정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심판 청구서 보정과 관련 내용인데, 이제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뭐 무효 심판도 있을 수 있고 뭐 거절 결정 불복 심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조사와 관련된 건 아무래도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 제일 관련이 높겠죠. 그러면은 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뭔가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충 정정한다고 그래서 그걸 보정이라고 합니다. 보정이라고 하는데 그 보정을 마음대로 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죠? 갑자기 심판관 합의체에서 심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심리해 줄래? 갑자기 너무 바꿔버리면 심리를 다시 해야 되죠. 중간에 다시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상표 A만 무효로 시켜줘. 아니면은 상표 A만 등록시켜줘. 이렇게 요구했는데 갑자기 B를 끼워 넣는다. 이러면은 심판 대상이 아니던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이 아닌 게 들어오는 것은 아예 원천 금지고요. 그렇죠? 원천 금지. 그 다음에 왜 무효가 되어야 되느냐? 왜 등록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거는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거절이 34조 1항 7호 그래서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저촉 사유로 거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원인이 난 억울하다, 나 등록받고 싶다 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이제 심판관 합의체가 구성이 되고요. 3인의 심판관 분들이 심리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 거절 결정이 타당하다, 즉 심사관의 거절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실은 그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와 관련되지 않은 또 다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분은 선등록 상표와의 저촉을 문제 삼아서 거절 결정을 했고 출원인은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했는데 가만히 심판관 합의체에서 보니까 애시당초 식별력이 없는 거예요. 뭐 저촉은 떠나서 아예 식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절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거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심사관도 말을 안 하고 출원인도 말한 적이 없는데
심판 단계에서 갑자기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들먹일 수 있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가능하다. 왜냐하면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하면요, 지금 현행법상은 출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부분 거절된 상품, 그 중에서 또 심판을 청구한 그 상품에 한해서만 심리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선등록 상표와의 저촉만 문제 삼았던 그 심사 결과는 심사관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심판관이 심리를 하는 그 대상이 거절 결정의 타당성, 즉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만 사실 심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출원, 원래는 출원인데 이제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 청구된 그 지정 상품이죠. 그 지정 상품이 과연 등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전면적으로 재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원 거절 결정에 구속되지 않아요, 심판관 합의체는. 그러니까 식별력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애시당초 원래 있었던 거절 결정을 무시하고 그냥 식별력이 없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출원인 입장에서 황당하죠. 아니, 심판을 나는 타인의 유사한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저촉을 이유로 심사관이 문제를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비유사하다, 표장이 비유사하다, 아니면 나는 상품 삭제 보장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관 합의체가 식별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절 이유가 갑자기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심판관 합의체에서 결국에 거절 이유를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그렇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원래 그거는 바뀐 게 아닙니다.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인한테 통지를 해주죠. 출원인이자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인이죠. 청구인 통지를 해줘서 너 의견서 내봐, 보정서 내봐, 이렇게 기회를 주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보정사항이 이제 중대한 경우가 있고 경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대한 경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는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내 청구하게 돼 있고요. 상표법 17조에 따라서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까지, 그렇죠?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죠? 3개월 도가에서 3개월 10일째 되는 날에 연장도 안 했는데 갑자기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기관을 도가에서 청구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중대한 하자죠, 사실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출원인이 아닌 자가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한다. 그것도 중대한 하자겠죠. 그런 하자들은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반려를 하거나 심결을 각하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반려는 불수리, 그렇죠, 아예 안 받아주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보장 명령을 무조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무조건 해요. 그 다음에 보정을 하게 만들죠. 보정을 하면 보정은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심판 청구시로 소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짜잘한 건데, 흔히 말해서. 그렇죠? 짜잘한 건데 이런 것까지 보정 명령을 하고 또 보정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게 좀 서로서로 번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대리인이 없는 심판 청구인은 당황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줄 보시면 심판 청구 보정 사항이 경미하고 and 명확한 경우입니다. 저런 케이스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죠? 직권 보정 제도를 들여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건 출원 단계에서 출원 공고 결정을 할 때 심사관이 직권 보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원래 있었어요, 그거는요. 원래 있었는데 심판 단계도 최초 도입이 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자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붙이기에 경과 규정이 있는데 이미 심판이 진행되던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이후의 심판 청구 건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심판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직권 보정 제도가 들어왔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한 가지 더 개정된 게, 자, 참고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자,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예 신설된 제도예요. 그래서 심판장 1항 보시면 심판장은 사건 심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나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내용은, 그래서 시행개정법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문 정도만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5월 1일 시행개정법입니다. 자, 보시면, 자, 공존동의라는 게 있는데요.
공존 동의는 이제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말 그대로 너도 살고 나도 살자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 상표가 있는데 내 상표도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이거죠. 근데 그 제도가 예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선출원과의 저촉 아니면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저촉일 때 주로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나 출원했는데 타인 상표 때문에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혹시 내 거 등록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항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이런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요. 거절 이유가 통지되거나 거절 결정, 보통 거절 결정됩니다. 중국은 되게 신기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거절이 통지를 하고 거절 결정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바로 다이렉트 거절 결정 못 하거든요. 중국은 거의 대부분의 건들이 다이렉트 거절 결정입니다. 예, 공산주의 국가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절 이후 통지를 하고 대응 기회를 안 줍니다. 안 주는데 그렇죠. 거절 결정이 되면 이제 뭐 복심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거절 결정 불복심판 청구입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선출원 선등록 상표권자가 괜찮다고 오케이 하면은 등록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존동의 제도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 요구가 산업계나 출원인들의 요구가 계속 수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특허청에서 계속 도입하려다 말고 이게 반복되다가 드디어 들어온 거죠.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개정이고 여러분들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고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이 법은 이제 5월 1일 시행법인데 지금 출원 중인 상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출원된 상표가 뭐 4월 30일 날 거절이 통지가 됐다. 그러면 5월 1일 이후에 공존동의 받아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의만 해주면 지금 유사 상표의 경우에도 등록을 시켜주겠다라는 게 지금 조문의 태도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일단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출원 상표가 타인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해서 거절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무조건 거절시켰는데 이제는 등록될 수 있다.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건데 선등록 상표의 상표권자가 그렇죠. 출원 상표 등록에 동의를 하면 그렇죠. 사적 자치에 따라서 자유롭게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동의를 하면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예전에는 동의를 해줘도 그렇죠.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왜냐? 유사한 상표를 타인 간에 등록을 시키면 출처에 오인운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요자 이익에 반하죠. 그러니까 안 시켜준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34조 1항 7호나 35조 같은 선출원 관련 규정에는 선행상표권자, 선행상표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익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수요자의 오인운동을 막고자 하는 공익적 취지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공익과 사익이 두루 고려된 조항인데 어떻게 선행상표권자가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시켜줘? 그건 안 돼! 라는 거죠.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그 취지는 모각되면 안 됩니다. 근데 들어왔어요. 그럼 앞으로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이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뭐 변경 출원, 기초가 된 출원에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변경 출원 저 실무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실제 사례가 거의 없고요. 특허 쪽은 좀 있는데 상표에서는 변경 출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나머지 조항들은 뭐 국제 상표 등록 출원 관련된 내용이나 짜잘짜잘한 개정 내용이나 이따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개정 내용 보시면 이런 거죠. 농심에서 컵라면을 새로 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심 빨간 면발이라는 상표로 라면을 출시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 가면 용기에 농심이라는 브랜드가 상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빨간 면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빨간 면발이 이제 라면의 이름인데 딱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이 라면은 면발이 빨간가 보구나. 아니면은 뭐 그렇죠. 그 정도 의미로 해석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33조 1항 3호 그렇죠. 상품의 특성 등을 묘사 기술하는 기술적 포장에 해당되죠. 그래서 농심을 포함해서 농심 빨간 면발 출원하면 당연히 식별력이 인정되죠. 농심 때문에 저명한 상표인 농심 때문에 인정이 되지만 농심을 만약에 빼고 출원한다. 빨간 면발만 떡하니 출원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심사하실 때 거절시키죠. 당연히요. 그렇죠. 식별력 부족으로. 근데 농심에서 이거를 수십 년간 사용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농심이라는 글자를 안 보고 빨간 면발만 봐도 사람들이 아, 농심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새우깡 그렇죠. 소위 새우깡도 농심이 없어도 농심 건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의 그 항아리 용기 형상 이런 것들이 처음 제품이 출시됐을 때는 상표 역할을 못했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1970년대에 처음으로 슈퍼에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들어옵니다.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갔는데 항아리 형상이건 길쭉한 형상이건 알게 뭡니까? 처음 봤는데. 그때는 빙그레 건지 모르죠. 가까이 다가가서 빙그레 상표가 있네? 확인해야 빙그레 건지 압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편의점 문 열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저 10m쯤 떨어진데 뭔가 노란색인데 볼록한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빙그레란 단어가 안 보여도, 안 보이겠죠.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도 빙그레 건 줄 안다는 거죠. 롯데게 아니라 빙그레 건 줄 안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게 식별력입니다.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 내깡 니깡 구분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낮은 표장, 즉 빨간 면발과 같은 상표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사용해서 유명해져서 특정 기업의 출처로 인식이 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고 그러면 등록을 시켜줍니다. 등록을 안 시켜주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유명해졌는데 농심건조 다 아는데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그럼 독점권이 없죠. 상표권자가 아니니까 농심에서. 그러면 오뚜기나 이런 데서 오뚜기 빨간 면발 쓰면 사람들이 농심건조라고 속아서 살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그러면 출처에 오인운동이 생기죠, 이제 오히려. 그렇죠? 이미 농심건조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아무 라면 회사나 빨간 면발을 쓰게 놔둬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등록시켜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자, 그 등록과 관련된 조항이 33조 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안 내려가네요. 자, 여기 2항을 빨간 글씨를 보실게요. 2항이 개정이 됐는데 원래는요 33조 1항 3호부터 6호까지였습니다. 그렇죠? 6호까지였는데 지금 7호로 개정됐죠. 그러면 33조가 뭐로 구성되는지부터 좀 봐야 되는데 33조는 1호부터 7호까지 있고요. 1호는 보통명칭, 2호는 관용표장, 3호는 기술적 표장, 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5호는 흔한 성 또는 명칭, 6호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 7호는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입니다. 총 7가지가 있고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은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렇죠?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낮고 독점 정가성이 없다고 봐서 거절시키는 상표, 즉 보충적 일반 규정으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이 되어 있는데 원래 33조는 3호부터 6호까지만 규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2항에. 왜 그랬을까요? 127호는 왜 차별하죠? 127호는?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스탬플러가 그렇죠? 스탬플러가 원래 상품이고요. 호치키스는 원래 기업의 브랜드죠,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탬플러라는 단어 안 썼습니다, 실제. 다 호치키스 가져와, 호치키스 가져와 이랬지. 그래 지금은 근데 스탬플러라는 단어 많이 아시고 쓰시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쓰면 이런 거를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 보통 명칭화가 됐다가 즉 호치키스라는 상표가 스탬플러를 가리키는 그렇죠, 상품의 명칭 자체로 인식이 됐다가 다시 식별력을 회복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의 브랜드인지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지프 같은 단어도 박스형 자동차를 가리키는 원래 보통 명칭 같은 찝차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 브랜드인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 현대차에서 새로운 신차 출시한 다음에 뒤에 찝이라고 붙이면 당연히 상표권 침해되는 거죠, 이제는요. 그렇죠? 되는데 자, 보통 명칭일 수 있던 그렇죠? 호치키스나 찝이란 단어가 식별력을 회복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다시 기업에서 상표 관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보통 명칭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상표를 알죠, 이제는. 특정 기업의 상표를 압니다. 그러면 거절 이유가 문제되나요? 열심히 사용해서 식별력을 회복했잖아요. 회복하면 더 이상 보통 명칭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33조 2항 이런 규정 따위가 없어도 보통 명칭이 애시당초 아니니까 등록이 가능해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33조 2항은 33조 1항 3호 내지 6호, 지금은 개정돼서 7호까지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시켜 줄게. 이게 33조 2항이고요. 애시당초 그렇죠? 1호, 2호가 아니어버리면 식별력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원래. 그래서 33조 2항의 도움이 없이도 등록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수험생들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명칭이었는데 보통 명칭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상품 포장이 됩니다. 상표가 돼요. 그러면 애시당초 1호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1호가 거절 이유인데
1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등록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 되게 간단해요, 실제로는. 근데 자, 제일 쉬운 건 4번, 4호 이런 건데, 서울이라는 게 우유에 대해서 유명한 표장이잖아요. 서울우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유 넘버원 업계 상표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우유 협동조합에서 아무리 열심히 서울이라는 상표를 우유에 써도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아니에요? 서울은 아무리 열심히 써도 서울은 서울이고 대전은 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저한 지리적 명칭, 즉 유명한 지리적 명칭은 특정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써도 여전히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스탬플러는 1호 자체가 아니고요, 이제. 자, 우유에 대한 서울이라는 상표 표장은 아무리 유명해져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기 때문에 4호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데 2항과 같은 규정이 없으면 등록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2항에서 3호부터 7호까지, 지금 옛날에 6호까지인데 3호부터 7호까지만 한정한 이유가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라 1호, 2호는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명칭이 아니고 관용 표장이 아니면 그냥 등록시켜주면 그만이고요. 상품의 성질을 묘사하는 표장 3호, 4호 현지명, 5호는 뭐 기미, 박채 이런 겁니다. 성씨, 우리나라 성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사장 뭐 이런 건데, 회장 뭐 이런 이사 이런 거요. 그 다음에 6호는 뭐 원기둥이라든지 뭐 알파벳 2자 이내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요 아무리 사용을 열심히 해도 여전히 저기에 해당해버린다고요. 사실은요. 거절이유인데. 그러면 이 거절이유를 없애주려면 33조 2항과 같은 규정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3조 2항에서 원래는 3호부터 6호까지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럼 7호가 왜 갑자기 똥단처럼 들어왔느냐? 7호는요 원래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인데 식별력이 생겨요. 그럼 이것도 아까 보통 명칭 관용 표장이랑 똑같아요. 아니 기타 식별력이 없었는데 식별력이 생겼죠. 그럼 더 이상 7호가 아닌 거죠. 우리 판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아니 기타 식별력이 없었는데 식별력이 있네? 그럼 너는 애시당초 33조 1항 7호가 아니구나. 그러면 33조 2항이 굳이 필요가 없었죠,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 우리 심사 기준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심사 기준은 이번에 개정법과 관련 없이 원래부터 그 판례를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33조 2항에 의해서 등록될 수 있다. 명문 규정이 없어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6호였잖아요. 6호까지만 규정돼 있으니까 법문상으로는 33조 2항이 원래 7호는 적용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심사 기준에서 뭐 법에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우리는 7호가 만약에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렇죠? 33조 2항에서 등록시켜 줄게.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이미. 근데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와 판례 태도를 반영을 해서 법을 개정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627로 하나 바뀌기만 했는데 어쨌든 의미가 있는 개정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존 판례와 심사 실무를 그대로 반영한 개정에 해당하고, 새로운 독자적인 법리를 뭐 창조하는 그런 개정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 개정 일자랑 시행 일자랑 다른데요. 10월 31일이 시행 일자가 아니라 5월 1일 시행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개정법 보는 건 다 올해 시행법입니다. 네, 올해. 지금부터 끝까지 보는 건 다 5월 1일 시행 개정법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인데. 자, 공전동의 제도입니다. 공전동의 제도가 들어왔는데, 자, 34조 1항부터 좀 볼게요. 1항을 보시면 제 33조에도 불구하고, 이것부터 좀 해석을 해보죠. 이거 좀 어려워 하시는데 33조가 금방 본 식별력 조문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의미죠? 33조에도 불구하고는 식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식별력은 있는데 34조 1항의 부등록 사유,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면 우리는 등록을 안 시켜줄 거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33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34조는 1호부터 21호까지 있죠.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제일 많이 보시는 조문일 것 같고요. 자, 7호. 7호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거절이유 사유죠. 거절 사유인데 7호 보시면 원래는 다만 이유 부분이 없었죠. 두 번째 줄 가운데까지만 있었죠. 그래서 원래 조문은. 그래서 앞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선출원,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이제 상표법이나 판례에서 이제 표장과 상표를 막 섞어 쓰거든요. 그래서 첫 줄 끝에 있는 저 상표는 표장의 의미죠. 그렇죠?
판례와 법도 그래요. 법도 표장과 상표를 막 섞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상표는 엄밀하게 말하면 상표는 표장과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표라는 단어와 표장이라는 단어를 막 섞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문맥상으로 아 이거는 표장을 말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거는 표장과 상품을 포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뒤에서 두 번째 줄에서 상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줄 끝에 있는 거는 표장을 말하는 겁니다. 표장이 동일 유사하고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절한다. 그런데 다만이 들어온 거죠. 이제 공존동의 제도가 들어왔어요. 보시죠. 자, 괄호는 빼고 읽겠습니다.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즉, 다만 앞부분은 동일 유사하면 등록 안 시켜줄게 내용인데, 다만 이후 내용은 그래도 동의만 받아오면 시켜줄게. 근데 여기서 좀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실무가 운영되는 걸 봐야 저희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합니다. 왜 궁금하냐면 중국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중국이 공존동의제도를 운영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최근 3년 정도 통계를 보면요, 공존동의서, 즉 타인 선행상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공존동의서라는 걸 냅니다. 특허청이 내죠. 내면 그래 알았어 냈구나 이러면서 거절 이유가 없다, 해소됐다라고 보고 등록을 시켜주는 비율이 최근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100건 거절 이유 통지를 해서 기껏 그 출원인이 애써가지고 공존동의서까지 받아옵니다. 그럼 뭐 돈을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애원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받아와요. 기껏 받아왔는데 중국 상표국은 그 중에 10건만 등록시켜준다는 거죠. 동의를 받아와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조문상으로는요, 어쨌든 동의만 받으면 다 등록시켜주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특허청에서 어떻게 마음 먹고 있는지 저도 모르는데, 일단 법조문상으로는요, 보시면 우리는 물리 해석해야 되잖아요. 타인으로부터 상표 등록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니까, 뭐 무조건 시켜준다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법문상으로는 공존 동의를 받으면 등록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용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거는 좀 불분명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내용이. 괄호를 좀 보시면, 그래서 근데 방어 장치를 몇 개를 해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상에 2가지 정도 방어 조치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괄호입니다. 그 방어 조치 중에 하나가, 자, 괄호를 보시면 동일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 즉 상표, 표장과 상품이 둘 다 동일하면 그때는 동의고 나발이고 안 받아주겠다가 첫 번째 방어책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상표를 핸드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LG전자에서 갤럭시를 출원해서 똑같이 핸드폰에 출원했다. 그거는 삼성에서 아무리 오케이 줘도 안 시켜주겠다는 건 등록을. 왜냐하면 동일 상표잖아. 동일 표장, 동일 상품인데 다른 출원인, 다른 상표권자 간의 상표가 공존하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건 안 받아주겠다가 첫 번째 조치고, 두 번째 조치는요, 자, 119조가 상표법은 취소 사유입니다. 이제 상표법에는요, 등록 후에 요상하게 사용하거나 사용을 안 하면은 상표를 없애버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중에 상표법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있는데, 119조에 보면은 1호부터 9호까지 뭐 상표권자의 부정사용, 사용권자의 부정사용, 불사용 취소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데, 5호가 뭐였냐면요, 119조 1항 5호가 원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3이라는 상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갤럭시 S24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이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S23, S24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갤럭시가 공통되고, 갤럭시는 엄청난 정형표장이죠. 그러면 사실 양상표는 유사하죠. 상품만 동일 유사하면. 그런데 갤럭시 23 표장 상표권과 갤럭시 24 표장 상표권이 공존, 삼성전자 거였을 때 삼성전자가 그 중에 갤럭시 S24만 LG전자에 넘겨줄 수 있느냐? 넘겨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유사한 상표권이 있을 때 그 유사 상표권 중에 하나를 떼서 남에게 주는 거를 제지하는 조항 자체는 없습니다. 혹시 옛날에 뭐가 분리 이전되면 안 된다는 거 본 것 같은데요. 그거는요, 하나의 상표권에 갤럭시 23 상표권 안에 핸드폰, 스마트폰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개의 상품이 있을 때 그 중에 일부 상품에 대한 상표권만 떼서 분리 이전, 분할 이전이라고 하죠. 하나의 상표권에 유사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분리 이전하는 경우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여러 개의 상표가 있을 때 그 중에 상표 일부를 넘겨주는 거는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나라만 달라요. 중국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상표 다발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주고 싶으면 한꺼번에 다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맞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아니 갤럭시 23은 삼전에서 갖고 있고 갤럭시 24 관련된 거는 LG전에서 갖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사실은요. LG전자가 실제로 사용한다고 쳐볼게요. 핸드폰 사업을 지금도 해서. 완전 요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금지해야지 마땅하나 우리나라는 일단 이전 자체를 막지는 않고요. 다만 이전 이후에 뭐 출처 운동, 품질 오인 등이 있으면 상표권을 둘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 23은 자기가 갖고 있고 갤럭시 24만 LG전자 줬어요. 근데 둘 다 그냥 사용해요, 핸드폰에. 그래가지고 실제 소비자들이 이게 뭐야, LG 거야, 삼성 거야, 막 난리가 났습니다. 상표만 보고 헷갈리니까. 그러면 둘 다 없애버립니다, 상표를. 그게 기존 개정법 아니고요. 기존 119조 1항 5호였어요. 그게. 그런데 공존동의 제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 거절이 통지가 됐었는데 공존동의서를 받아서 거절율을 극복을 해서 등록이 됐다고 가정을 해줘. 그러면은 사실은 형식적으로 유사할 수 있는 상표가 상표권자를 달리해서 공존하고 있죠. 근데 둘이 막 서로 막 사용하다가 소비자들이 헷갈려요. 그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존동의 제도 하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새로운 취소 사유를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존동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 보완책을 놔뒀는데, 하나는 과로, 즉 동일 상표는 안 돼. 아무리 공존동의를 해도 안 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등록 후에 너네 헷갈리게 사용하면 둘 다 없애버릴 거야. 이게 이제 두 번째 해결책인데, 그게 119조 1항 5호의 2입니다. 그래서 5와 세트 조문이니까 5의 2로, 그렇죠? 아들뻘로 들어왔어요. 조문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다시 볼게요, 조문은. 근데 지금 문제가 괄호부터 먼저 볼게요. 세 번째 줄에 괄호 보시면 동일 상표 안 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판례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상표법에서 말하는 동일과 유사라는 개념은, 그렇죠? 각 조문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9조 1항 3호의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의 동일 범위와 상표권자 부정사용과 관련된 119조 1항 1호의 동일 범위는 다르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정사용은 엄단을 해야 되니까 동일 범위를 좁게 보고요. 불사용은 단지 사용하지 않은 것 뿐이잖아요.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작기 때문에 동일 범위를 넓게 봐서, 그렇죠, 부작위만으로 상표권을 없앤다는 건 좀 모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 범위 넓게 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일 범위가 어디까지 말하는 거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표, 동일한 상품이라는 거를 아직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과연 어디 범위까지 동일을 볼 것이냐는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이 동일 범위가 넓어지면 공존 동일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죠, 반대로. 왜냐하면 동일 범위는 공존 동일은 안 되잖아요.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범위를 넓게 보면, 그렇죠, 공존 동의 제도의 적용 여지가 줄어들 거고, 동일 범위를 좁게 보면 유사 범위가 넓어질 테니까 반대로 그 경우에는 공존 동의 제도의 실익이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제도가 운영되는 걸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중국에서 공존 동의를 해도, 그렇죠, 공존 동의서를 받아와도 10%만 등록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최근 3년 동안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공존 동의서만 받아오면 유사 상표일 때 다 등록시켜줄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아직. 법조문만 보면 마치 다 시켜줄 것처럼 돼 있는데, 과연 실제 실무 운용 내에서 일단 등록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 헷갈리면 없애는 방식으로만 처리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119조 1항 5의 2 있잖아요. 그렇게 처리할지, 100% 그렇게 처리할지, 아니면 중국처럼 공존동의서를 받아와도 출처 오인운동 염려가 있을 때에는 안 해주던지, 그런 이제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방식을 쓸지는 아직은 모르고, 만약에 무조건 공존동의서를 거절이 극복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받아줄 건지, 그런 것도 아직은 이제 미정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고객한테 어떻게 안내냐면, 지금 출원 나가면 5월 1일 이후에 공존동의 제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미리 말을 합니다. 이거는 타인 선행 상표가 있어서 유사 상표 문제가 걸립니다. 아마 거절이 통지 나올 거예요. 알려드려요. 근데 5월 1일부터는 공존동의 제도가 있으니까 여차하면 협상을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게 공존동의서만 받는다고 무조건 거절이 극복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미리 선을 그어놔요, 사실은요. 고객들은 대기할 때. 그래서 저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지만 실제 실무가 운영되는 예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실 텐데, 만약에 공존동의서를 받았어도 거절 이유를 모두 극복시켜주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만약에 법리가 어떻게 운용될 걸로 예상되냐면요. 자, 상표법에서 말하는 유사는, 그렇죠, 출처의 오인운동 염려, 우려, 가능성,
즉 출처의 오인운동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오인운동에 염려, 우려가 있을 때 거절합니다. 그걸 유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표법에서 말하는 유사는 출처의 오인운동의 실제가 아니라 출처의 오인운동 염려가 있을 때를 보는데, 그럼 만약에 공전동의서를 냈을 때 거절이를 극복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려면 그때는 아마도 출처의 오인운동의 실제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특허청에서는 심사관분들이 심사를 하시다가 이거 형식적으로 나중에 동시 사용을 가정하는 거거든요. 유통을 가정했을 때 이거는 소비자들이 헷갈리겠는데, 즉 출처에 오인운동 염려가 있으면 일단 거절 통지를 합니다. 근데 공정동의서를 열심히 구해서 내요. 그러면은 그 중에 출처에 오인운동 염려가 없다, 실제로는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업체는 B2B로 하는데 한 업체는 B2C로 사업을 한다. 그럼 실제로는 일반 수요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실제잖아요, 실제로 출처운동이 있을지 없을지 예상하는 거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공정동의서를 받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공정동의서를 극복이 안 될 거고요. 이거는 뭐 두 업체가 동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아마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제도 자체가 네네.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까지 일제하면 네. 지금은 동일한 상표에 그냥 그 법문대로 하면 동일한 상품에 유사 상품도 가능된다 이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일한 상품에 유사 상표로 가능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일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장과 상품이 다 동일하지 않으면. 법문에 없는 내용이라는 건 오인운동 가능성까지 본다라는 거니까 지금 결국은 취소 심판 등록되고 된 이후에서 그 취소 가능성까지 미리 심사하는 동안 등록여부 결정 시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명확하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실제 오인운동 우려가 얼만큼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다 특허청에서 볼 여력이 될 것일까? 심사도 요즘 너무 늦는데, 그렇죠? 과연. 근데 법문에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근데 법문에 없는 거는 사실 심사 기준이 메워주게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 시행령, 심사 기준이 메워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위 법령들이나 고시들이 입법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어쨌든 공정동의 제도는 뭐 출원인, 즉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제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거절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선행상표권자가 있잖아요. 선출원인이나. 그럼 그쪽에 연락을 해서 보통 한 3가지 방법 중에 하나 씁니다. 옛날에도 방법이 없던 건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실무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표를 사던지, 그러니까 선등록 상표를 사던지, 양수죠, 양수. 아니면 내 출원을 넘깁니다. 내 출원을 넘기던지, 아니면 지분을 다 바꿔서 공유로 바꾸는 겁니다. 선등록 상표도 공유로 바꾸고 출원 상표도 공유로 바꾸고 이러면은 출원인이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출원인과 상표권자를 일치시켜가지고 일단 등록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재양수하거나 재양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했죠, 사실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약속을 안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권을 출원 상표를 줬어요. 등록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줘.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은 했으니까 계약서가 있다면은 소송을 하면 되죠. 근데 소송하려면 결과가 언제 나와요, 사실은요. 번잡하고 번거롭고 비용 들고 이런 문제들이 간혹 있었어요, 간혹.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공정동의로 해결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죠. 상표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실익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익이 있고. 이게 제가 유럽 기업들을 보면은 공정동의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있는데 유럽 기업들은 정말 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우리나라 이 제도가 좀 운용이 어느 정도 될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유럽 같은 애들은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유사 상표인데 표장이 유사한데 샴푸에만 그 상표를 쓰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협상을 하면 협상이 거의 다 됩니다, 사실. 그래서 샴푸랑 화장품은 사실은 뭐 LG 생활건강 이런 데 동시에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드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유사 상표라고 볼 여지도 있고 유사하진 않아도 되게 결연 관계가 있는 상품들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 생각에 유럽 애들은 되게 쿨해가지고 뭐 그래? 상표도 좀 다르고 상품도 좀 다르네? 그리고 색깔 같은 거 우리는 빨간색인데 너네 좀 빨간색은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쿨하게 등록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돈도 요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경험상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우려되는 건 과연 우리 대기업들이 상표가 유사한 상표가 들어오고 경쟁업체에 거기다가 과연 동전동의를 잘 해줄까? 과연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습성상.
동양권들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도 공존동의 제도가 보통 대가를 거의 다 요구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공존동의를 받을 때는 열심히 계약만 해서 해결하는데 중국의 공존동의를 할 때는 보통 돈이 오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존동의를 일단 잘 안 해줄 것 같고 우리나라.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제도가 실제 운영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된다.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변리사들의 능력 중에 좀 협상 능력이 좀 중요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아무래도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변리사 자질 중에 하나가 옛날에 변리사들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일만 독서실에 공부하듯이 일만 하는데 이제 좀 뭐죠? 대화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공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협상도 잘해야 되고 이런 능력도 중요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34조 2항도 개정됐는데요. 빨간 글씨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에요. 개정됐는데 2항은 실질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자, 판단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출원을 심사를 할 때, 그렇죠? 출원을 심사할 때 이 출원을 등록시켜 줄지 말지 이 거절이유를 언제 시점으로 판단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저촉은 후출원, 즉 나중에 타인이 후출원한 상표의 등록 여부 결정 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 후출원 상표를 심사하는 심사관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심사관 분이 거절 결정을 하거나 등록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등록 결정과 거절 결정은 행정법적으로는 어떤 행위죠? 처분입니다. 처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심사관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이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죠. 출원을 했는데 등록을 시켜줄지 말지를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이라는 처분을 합니다. 근데 행정법의 대원칙인데 그 처분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판단할 때 그렇죠? 처분 이전의 시점, 처분 시의 시점, 처분 이후의 시점 중에 어떤 사정을 고려해서 하는 게 적절할까요? 그러니까 처분을 내가 등록 여부 결정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뭐 3월 5일 날 하는데 그거를 3월 5일 이후에 미래의 사정을 끌고 와서 판단을 하거나 3월 5일 이전에 과거의 사정을 끌고 와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죠. 그냥 간단한 이거는 그냥 일반인의 생각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결정을 하는데 행정청의 공무원으로 뭔가 결정을 하는데 과거의 뭔가 사건, 미래의 사건을 고려해서 처분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다수설 판례, 그렇죠? 처분시설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판단하는 시점은 처분시설이에요. 다. 근데 특허청 심사관의 등록결정, 거절결정도 처분이고 그 처분시가 언제죠? 등록결정시, 거절결정시니까 합치면 등록여부 결정시. 그래서 등록여부 결정시인 처분시가 판단 시점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없으면 그러니까 상표법에 아무 말도 없으면 죄다 등록 여부 결정 시 기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34조 2항을 보면은 자, 그렇죠. 제1항은 이게 34조 1항입니다. 1항에 부등록 사유 1호부터 21호까지 있는 거. 그건데 그거는 등록 여부 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해 결정한다. 즉 행정법의 대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조문이에요. 그런데 다만이 있죠. 단서 11호, 13호, 14호, 20호, 21호는 출원 시 기준 결정. 그러니까 저게 예외예요. 예외. 11호는 뭐죠? 저명상표와의 출처 혼동, 전단, 후단은 희석화입니다. 저명상표와의 희석화 문제. 13호는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된 상표와의 그렇죠? 저촉인데 부정한 목적 출원이죠. 14호는 그게 지표 다닐 때, 지리적 표시 단체표 장일 때 문제고 21호는 둘 다 신해칙 위반 문제인데 20호는 그렇죠? 이런 거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데 그와 관련 없는 타인이 무단으로 신의치기에 위반해서 동일 유사범이 출원하는 경우가 20호고 21호는 조약 당사국,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상표가 있는데 그 미국 브랜드 그대로 베낀 경우 뭐 이런 경우죠. 그런 게 이제 11, 13, 14, 20, 21호는 출원 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시점을 앞당긴 거죠.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자, 근데 저 11호, 13호, 14호, 20호, 21호도 타인에 해당할 때만 문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약 당사국, 즉 미국의 나이키라는 그렇죠. 미국 나이키가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받아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 나이키 그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나이키를 출원해요.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인이 출원하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나이키 상표를 모방해서 출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34조 1항 21호 등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조문에 걸리잖아요. 여러 가지 조문에 걸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경우에 제가 그 출원을 나이키에 양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이키에서 그래 네가 등록 받아 동의를 해주면 사실은 거절 이유가 해소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출원 이전에 그런 동의나 출원인 변경을 해야 되느냐, 출원 이후에 비로소 해도 되느냐, 그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출원시로 보지만 출원 이후에 동의를 받거나 출원인 변경으로 타인 관계를 해소해서 일치시키면 괜찮다가 이제 저 의미인데, 타인 여부는 등록 여부 결정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34조 1항은 1호부터 21호까지가 있는데 1호부터 21호 중에 11호, 13호, 14호, 20호, 21호를 뺀 나머지 조문들은 죄다 등록 여부 결정시죠. 타인 여부도 포함해서. 그런데 11, 13, 14, 20, 21호는 출원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외 조문이 있으니까. 근데 저 11, 13, 14, 20, 21호의 경우에도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 여부 결정시를 본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개정법으로 바뀐 내용이 아니에요. 아닌데 국법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험생들을 자주 가르치다 보니까 수험생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타인 여부 11, 13, 14, 20, 21호도 타인 여부도 출원시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그 친구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렇죠? 조문이 좀 이상했어요. 국법이 약간 형식이 국어적으로 오해가 될 수 있게 서술되어 있었는데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을 고친 거에 불과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궁금해서 그런데 네, 옛날에 6호도 있고 10호도 있고 맞습니다. 출원시 조문들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뭐 6호, 7호 이런 조문들 다 등록 여부 결정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위에 있는 7호죠. 7호도 지금은 등록 여부 결정시다. 출원시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사망도 바뀌었는데요. 사망이 뭐냐면요. 일단 큰 틀에서 보죠. 조문 보지 말고. 조문 보면 어렵습니다. 그냥 크게만 이해하면 좋은데, 상표권을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한다든지 부정 사용을 막 해요. 상표권자가. 그러면 상표권을 없앤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등록 후 사용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119조 1항 뭐 1호부터 9호까지 쭉 있는데, 근데 기껏 없애요. 누가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없앴는데 그 원래 상표권자였던 자가 예를 들어서 다시 잽싸게 또 출원합니다. 없애자마자. 그러면은 취소 심판 뭐하러 해요? 아니, 기껏 없앴는데 또 출원에 등록받으면 다시 생기잖아요, 권리가. 그거를 그래서 3년 동안은 출원을 못 받게 거절시키는 조문이 이 조문이에요. 그래서 기껏 취소 심판해서 없애버렸는데 3년 내에 출원하면 그거는 취소 심판의 실효성을 그러니까 실효성을 없애는 해악이 있으니까 그거는 등록 안 시켜줘. 이게 사망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자, 취소 심판을 청구하기 전 시점이 있고요. 취소 심판을 청구한 뒤 취소 신결이 확정되는 시점이 있고요. 취소 신결 확정 이후 시점이 있죠. 시점이 이제 나뉘잖아요. 이렇게 나뉘는데, 이 법조문은, 국법은 취소 신결 확정된 이후부터 3년만 법조문상으로는 예를 들면, 물론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 신결 확정 후 3년 동안의 출원만 거절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두 가지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여기 1, 2호 보이는 게 그건데, 근데 취소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상표권자는 알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상표권자인데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 들어오면, 아, 내 상표 죽었다. 이거 바로 알잖아요. 사실 신결이 안 나와도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출원을 다시 했을 때, 만약에 법조문상으로 만약에 신결 확정 후라고 해서 취소 심판 청구 후 신결 확정 전에 출원한 거는 그러면은 등록시켜 준다 그러면은 사실상 취소 신결 제도의 실효성을 절감시키는 건 똑같죠. 사실 상황이. 그러니까 법조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취소 심판 청구 후 취소 신결 확정 전 출원도 거절시켰어요. 이 사망을 적용해서. 근데 그거를 명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불과한, 그러니까 기존 판례를, 그렇죠, 법에 반영한 조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보지 마시고 그 청구일로부터가 들어갔어요. 그 청구일로부터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다섯 번째 줄이죠. 옛날에는 그 청구일부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3년 동안만 적용됐는데, 3년만 딱 적용됐는데, 그렇죠, 이제는 청구일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취소 심판 청구를 2023년 1월 1일 날 했습니다. 취소 신결 확정이 2024년 1월 1일 날 됐어요. 그럼 옛날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만 출원이 거절됐는데, 물론 판례에 의해서 그 전 것도 거절되긴 했지만 법상으로는요, 적어도. 그런데 이제 법상으로
청구일부터 거절시키니까 법문상으로 명확하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원이면 죄다 거절시킨다. 그렇게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새로운 법리는 아니고 법조문에 없었는데 판례가 보완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법조문으로 명확하게 도입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반영한 개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출원 조문이 있는데, 자, 저희 수험생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아니 34조 1항 7호랑 아까 본 거랑 35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죠? 선출원이 있고 후출원이 있어요, 타인 간에. 그러면은 선출원 후출원 관계죠. 근데 아까 뭐 판단 시점 얘기하셨는데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 선출원주의 조문은 판단 시점이 등록 여부 결정 시였고 34조 1항 7호, 즉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저촉의 그 문제는 판단 시점이 출원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원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을 때만 34조 1항 7호가 적용됐어요. 옛날에는요. 옛날에 2016년 이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판단 시점이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저촉 부분도 갑자기 등록 여부 결정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처음에 후출원, 나중 출원을 할 때는 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선출원과 타인의 후출원 관계였는데, 근데 갑자기 선출원이 등록이 돼버립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확하게 날짜로 들어드릴게요. 자, 2022년 1월 1일 날 선출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날 후출원이 돼요. 아직 선출원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후출원의 출원 시점으로만 보면 선출원과 후출원 간의 관계죠. 그런데 후출원에 대해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선출원이 2023년 6월쯤은 등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선출원, 후출원 관계였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후출원에 대한 심사,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날 등록 여부 결정시가 됐어요. 심사관이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선출원 등록상표가 있죠, 이제는요. 처음에 출원할 때만 해도 출원만 있었는데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시점에 보니까 등록상표가 있죠, 이제는요. 그러면 이때 과연 34조 1항 7호를 적용하느냐 35조를 적용하느냐가 실제 특허청에서도 헤맸었습니다, 처음에 사실. 예, 이거를 판단 시점을 바꾸면서 그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심사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35조를 할까? 34조 1항 7호를 할까 하다가 정리가 됐죠. 이젠 정리가 돼서 무조건, 그렇죠, 후출원 등록 여부 결정 시에 만약에 등록까지 됐다라면 35조 적용 안 하고 무조건 7호로 적용합니다. 그렇죠?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젠 됐는데 한때 헤매던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35조를 보시면, 그래서 1항은 자, 다른 날,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다른 날이죠. 다른 날 2일 출원입니다. 2일간의, 그렇죠, 2일자의 타인 출원을 말하고요. 그러면 먼저 출원한 놈만 등록시켜 주겠다, 1항. 2항은 동일자 출원이 있습니다. 간혹 있더라고요. 정말로 드물게 서로 타인 간의 관계인데 동일자로 출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고 우연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있어요. 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등록시켜 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뭐 협의를 해보라고 하고요. 협의가 되면 협의된 내용대로 등록을 시켜주고,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가 불가능하면 그래도 추첨합니다. 추첨. 실제로 추첨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추첨을 2번을 해봤는데 2번 다 졌습니다. 그래서 추첨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안 하고 딴 분 보내야겠어요. 추첨을 해봤는데 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져가지고 등록 못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한 명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6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35조가 5항까지만 있었거든요. 6항이 새로 들어왔어요. 저것도 공존동의 조항입니다. 똑같이. 보시면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저게 무슨 말이죠? 2일자 출원이건 동일자 출원이건 어쨌든 선출원인이 받거나 아니면 협의가 된 자, 협의로 결정된 자, 아니면 추첨된 자, 그런 자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원한 자 또는 협의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 등록 동의를 받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후출원인이거나 협의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자, 그렇죠, 원래는 못 받는 자인데 그 자는 거절의 통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가 동의를 받으면, 그렇죠, 마지막만 보시면 됩니다. 등록 받을 수 있다. 똑같이 공존동의 받으면 받을 수 있다는데 괄호는 그거죠. 동일범위 안 된다, 그 내용이고요. 동일범위는 똑같이 안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선출원주의와 관련해서도 공존동의 제도가 들어왔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조항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는 볼 건데 상표 조사나 심사를 할 때 크게 문제가 거의 대부분 안 되는 종목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시죠. 아, 쉬었다 하셔야 되나요, 혹시?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네.